이번 시간에는 조직론에서 조직 구조, 조직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개념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조직이란 해서 마치 우리가 집단에서 보는 것처럼 복수의 구성원들이 공동체 의식이나 소속감, 그리고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규범을 지키면서 목표 달성의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실체를 조직이라고 합니다. 또는 여기처럼 바나드가 말한 것처럼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한 분업적 협동체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의도적으로 구조화된 계획적 단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부담 가지 않고, 풀머가 제시한 것처럼 공식 조직의 구조적 요인은 굵은 글씨로만 분업, 계층제, 또 구조, 통제의 범위,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다른 거 설명할 것도 없는 거죠. 또 조직화 방법으로서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부문하는 방법도 있고,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부문하는 방법, 기능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일반적인 분업의 개념입니다만은 기능을 기준으로 해서 부문하는 방법, 지리적 영역을 기준으로 하는 분업하는 방법, 부문하는 방법, 서비스를 기준으로 부문하는 방법, 고객을 기준으로 부문하는 방법, 접근 통로를 기준으로 하는 부문화 방법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한 부문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쨌든 그 정도 보시고, 조직의 분류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조직의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조직의 분류는 파슨스의 분류도 있고, 가츠와 칸의 분류도 있고, 또 그러면 블로우와 스코트의 수혜자를 중심으로 한 분류도 있고, 또 지배와 복종과는 관계를 가진 에찌오니의 분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하센펠트가 제시하는 조직 분류 기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파슨스의 분류를 보시면, 파슨스의 분류 한번 적어볼까요? 조직의 분류를 보면 탈코트 파슨스가 이끌어가는 분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카츠와 칸에 의한 분류도 있습니다. 파슨스가 하는 거 분류를 보면은, 거기 보면 정치적 조직, 경제적 조직, 그리고 유형 유지 조직, 이렇게 설명을 하되, 그리고 통합 조직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카츠와 칸은 원어를 다시 서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같은 내용으로, 여기도 역시 정치 조직, 경제적 생산 조직, 그리고 유형 유지 조직 또는 현상 유지 조직으로 이렇게 나눠서 똑같이 하되, 여기는 적응 조직이라고 해서 차이를 뒀습니다. 그래서 탈코트 파슨스는 체계 이론, 기능 이론을 체계한 사람으로서 소위 통합 조직을 주장한 데 비해서 가츠와 칸은 적응 조직을 제시한 차이점이 있다는 걸 보시고, 다음에 블라우와 스코트와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기준점은 수혜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공익조직, 또 사업조직, 그리고 봉사조직을 서비스 조직, 또 호혜조직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블러와 스코트는 누구를 수혜자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나눈 거고, 그 다음에 에찌오니와 같은 경우에는 지배 복종과는 관계를 가지고, 에찌오니 같은 지배 복종과는 가서, 거기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규범적 조직도 또 다 있지만은 강제적 조직, 또 회사와 같은 공리적 조직도 있지만 규범적 조직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판서까지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들의 조직 분류로 볼 적에 사회복지 조직은 어디에만 속할 수는 없죠. 다면적, 다차원적 개념이니까 사회복지 조직은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할 적에 사회복지 조직은 탈코트 파슨스로 본다면 유형 유지 조직 또는 현상 유지 조직, 또 카츠와 칸의 역시 유형 유지 조직, 현상 유지 조직, 그리고 블로워 스코트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 분류에서 가장 혼동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 조직을 마치 공익조직처럼 하는데 여기는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구성원 전체를 수혜자로 할 적에는 공익조직, 경찰, 소방, 군대 이런 것들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조직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바로 이런 조직. 그래서 봉사조직은 특정이죠. 특정 범주, 학교, 병원, 사회복지조직. 저는 학교라고 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특정 연령대에 있는 학령 아동이나 청소년. 병원 전체 구성원 중에 질병, 부상, 출산으로 뭔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또 사회복지조직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이라고 하는 특정 범주를 가지고 할 적에 바로 이렇게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은 바로 봉사 조직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인간에 대한 휴먼 서비스의 관점으로 사회복지를 접근하다 보니까 거기에 말하면 지배와 복종 간의 관계에서 당연히 규범적 권한과 도덕적 법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규범적 조직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를 가지고 하센펠트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이냐를 가지고 인간을 식별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 인간을 유지시키는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 그리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 그래서 인간 식별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 또 인간의 현상을, 인간을 유지시키는 인간 유지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 또 그러면 인간을 변화시키는 인간 변화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조직으로 이렇게 하센펠트는 나눠본 거예요. 때문에 인간을 식별하는 기술로서 인간을 식별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이런 조직으로서는 무슨 대학 신입생 선발하는 조직이나 대학 입학 시기의 대학, 또 진료소 암 검진하는 진료소, 이런 조직들은 인간을 식별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유지시키는 것은 엔트로피를 부정하지 않지만 네겐트로피를 꿈꾸면서 하는 요양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인간 유지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인간 변화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으로서는 그야말로 훈련 기관이나 교육 기관이나 또는 치료 기관 등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센펠트는 어떤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조직이냐를 가지고 인간 식별 기술을, 인간 유지 기술을, 인간 변화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별표로 할 것이 바로 길버트와 스미스의 조직입니다. 길버트와 스미스의 조직. 길버트와 스미스는 조직을 길버트와가 아니라 길버트 스미스의 분류. 길버트 스미스는 조직을 주로 통제 권한의 범위 또는 강도를 가지고, 통제 권한을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사용하는지를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길버트 스미스는 관료제 조직은 당연히 합법적
통제를 통해서 조직을 관리할 적에는 관료제 조직이라고 합니다. 관료제 조직의 특징, 기능적 분산, 분업, 책임과 권한의 분산, 계층제, 또 그런가 하면 합법적 지배 또는 규칙에 의한 지배, 몰 인정성, 문서주의, 능력과 경력지향, 이런 등등을 쓰는 것이 관료제 조직 아니겠습니까? 관료제 조직에서 사용하는 것은 정해진 대로 회사, 사규로, 정관으로, 법률로 정해진 이런 그 통제를 쓰기 때문에 합법적 통제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일선 조직, 일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 권한이 있긴 하지만 있으나 통제권 미약한 통제, 업무 수행권이 주로 일선에 존재할 때, 주로 일선에.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급 담임이라든지 중등학교의 교과 담임이라든지 또는 경찰 업무에 있어서 조사과나 형사과라든지 법무부 산하의 검찰 조직의 검사 조직이라든지 또 그럼 일선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 일선 현장이라든지 모두 일선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투과성 조직, 투과성 조직은 있으나 마나한 통제와는 자유로운 조직, 통제권이 없다고 하지 못하지만 굳이 통제권이란 말을 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비영리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봉사, 헌신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자원봉사 조직, 자원봉사 조직과 같은 경우에는 투과성 조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출문제로 투과성 조직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으로 본다면 우리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일선 조직에 가깝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선 조직에. 그런가 하면 전면적 통제 조직, 이전의 문화와 완전히 단절이 되고 관리층의 문화, 즉 생활 양식과는 전혀 다른 통제된 전면 통제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조직, 교도소라든지 아니면 정신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모두 정신병원이나 이런 것은 전면적 통제 조직에 행사된다고 포함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길버트 스미스가 제시한 조직의 유형에는 관료제 조직 특징 보시고 일선 조직, 투과성 조직, 전면적 통제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직 조직과 수평 조직이 있는데 수직 조직과 수평 조직 출제 범위는 그렇지만 저 간단하게 수직 조직과 수평 조직을 이렇게 보시면 수직 조직은 개선 조직이라고 합니다. 개선 조직이라고, 수평 조직은 망료 조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수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결정권과 집행권, 집행권을 가지고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은 수직 조직, 개선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평 조직, 망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권이나 집행권이 없이 조언이나 또는 자문이란 용어로, 자문이란 방식으로 조직 목적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은 수평 조직이라고 합니다. 망료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교재 볼까요? 거기 오시면 왼쪽 페이지 수직 조직, 명령 복종의 수직적 계층 구조로 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조직, 조언 자문을 통해서 목적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이라고 해서 수직 조직, 개선 조직과 수평 조직, 망료 조직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거기 오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이라고 할 적에는 당연히 수직 조직을 말하죠. 국장, 과장, 대장, 대리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백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업무 수행의 능률성을 도모할 수 있고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경직적이고 경직적인 만큼 조정이 곤란하고, 그리고 개선 조직은 장애,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 및 지시, 명령 지시 하명과 일사불란한 보고 체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장애, 독선을 이야기한다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수평 조직, 막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으로서는 유연성을 키워줄 수 있다, 신축성을 확보하는 이런 등등의 말을 쓰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점이죠. 막료 조직은 책임 전가라든지 또는 낭비, 시간, 노력 이런 것을 낭비할 수 있는 우려, 개성과의 알력이 발생할 우려, 이런 것 등을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조직은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으로 나눠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으로, 거기 보면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으로 이렇게 나눠볼 적에 그 개념이 뭐다는 여러분들은 특징을 보시면 됩니다. 공식 조직은 인위적이고 능률의 논리가 지배하고 밖으로 드러나 있는 외면적 조직이면서 주로 수직 또는 개선 조직의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온 것처럼 기계적 이런 조직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 인간적 조직으로 능률의 논리보다는 감정의 논리가 지배하고, 감정의 논리, 또 그런가 하면은 외면적, 가시적, 밖으로 드러나 있기보다는 이 비공식적 조직은 밖에서 굳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드러나 있지 않은 불가시적인 것은 비가시적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평적 조직, 호영효제라고 부르는, 직함을 부르기보다는 호영호제로 호칭되는 이런 성격이 가는 것이 비공식적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을 보시고, 그다음에 에드오크라시가 있습니다. 요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조직을 폐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조직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용하되 환경 변화의 유연성을 가미하고자 하는 이런 애들한 접두어가 임시적 이런 개념인데, 바로 임시적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을 에도크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도크라시와 같은 경우 보면은 거기 관료제의 반대 개념으로 기계적이고 정태적이며 일상적인 관료제에 비해 유기성, 동태성, 비일상성을 강조하는 조직 운영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계적, 정태적, 일상적 관료제에 비해서 거기 유기성, 동태성, 비일상성을 강조하는 조직의 개념이다. 네, 있죠?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래서 어떤 환경 변화나 어떤 업무 발생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일시적이고 급변하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 체계의 조직을 에도크라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죠. 페이지 넘어가십니까? 거기 특징을 보시면, 페이지를 넘어서 특징을 보시면, 관료제의 기계적 조직 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기적 조직 구조로 신축성, 적응성, 대응성이 높은 조직으로 이번에 있는 것처럼 어떤 규칙이나 표준화된 절차가 존재할 수 없는 조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주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 요원으로 충원되어 수평적 분화, 수직적 개념은 사실상 없고 수평적 분화가 크고 수직적 분화가 낮은 조직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5번, 6번 복잡성의 정도도 낮고 공식성의 정도도 낮은 조직으로 표준화될 수가 없는 비일상적 조직의 특징을 갖는 것을 에도크라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에 비해서 행렬 조직 보시죠. 행렬 조직. 행렬 조직은 왼쪽 페이지에 가장 상단부에 있는 것처럼 임시 대응성, 일시적이고 비일상적인, 결코 표준화될 수가 없는 이런 에도크라시의 한 유형에는 프로젝트 조직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팀도 있고 하지만 매트리스 조직도 있습니다. 행렬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왼쪽 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바로 이 행렬 조직. 행렬 조직은 여러분들이 장단점도 있지만
거기 보시면 행렬조직의 의의와 특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행정학처럼 깊게 들어갈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회복지행정론의 입장에서 행렬조직이란 주로 업무 세분화에 따르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분업은 살리면서 동시에 통합을 강조하는 이중적 기능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중적 기능 줄쳐놓으시고 분업의 효율성과 통합의 효율성을 같이 강조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똑같은 말이 2번에 있습니다. 행렬조직, 매트리스 조직은 오늘날 개선조직이나 막료조직과 같은 효율성 지향조직, 사업부재 조직과 프로젝트 조직과 같은 유연성 지향조직 사이에서 효율성과 유연성을 같이 도모하고자 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2번 효율성, 기존 조직의 특징인 효율성과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같이 도모하고자 하는 조직을 매트리스 조직이라고 한다. 3번에 행렬조직은 표준화, 관료화로 특징 지어진 과거 조직 구조로는 오늘날의 변화무쌍한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유연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유연성이 가미된 조직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렬조직이 종종 프로젝트 조직이나 에드호크라시와 혼동되기도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프로젝트 조직이나 에드호크라시는 거기에 보면 이들 유형들 조직보다는 이 행렬조직은 대규모이면서도 더욱 유연적인 에드호크라시한 유형으로 보면서도 프로젝트 조직이나 에드호크라시보다는 더 대규모이면서 유연성이 높은 조직의 개념으로 상대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렬조직은 기능적 조직과 그리고 바로 이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과업지향적 조직이 겹쳐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어떤 사람이 행렬조직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해서 본래 있던 조직의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는 본래 소속된 기능별 조직으로 출근해서 출근부에 도장 찍고 그리고 기초 업무를 마친 다음에 바로 행렬조직에 출근해서 바로 특정 사업에 관련된 이 업무를 맡게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행렬조직은 2개 이상의 권한 계통이 중첩되는 이중 권한 구조. 의의 1번에도 이중적 기능이란 말을 쓴 것처럼 특징의 1번에서도 이중, 중첩되는 이중 권한이란 말 또는 이중 권한 구조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목표 달성을 위해 내부의 과업지향적 작업 집단들을 운영한다. 행렬조직 내 과업 집단의 구성원들은 새로이 선발된 직원들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조직 내 본래 있던 기능별 조직 내에서 차출된 직원들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3번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오는 행렬조직, 매트리스 조직, 과업이 마감이 되면 그 매트리스 조직은 소멸되면서 그 소속원들은 본래의 기능별 조직으로 복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렬조직 내 4번입니다. 행렬조직 내 과업 집단들은 한시적 조직이다. 행렬조직 내 기능별 부분은 그대로 존속하는데 기능별 부분에서는 본래 기능 내 인력 개발 등 본연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그런데 매트리스 조직이 있다고 해서 효율성을 이끌어가던 본래의 기능별 조직이 사라지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7번에 다시 한번 이중 권한구조, 이중적인 역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단점도 많은데 유연성이 장점일 것이고 단점에 보면은 스트레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십니다. 행렬구조의 단점을 보시면 2명의 상사를 갖는 지위에서는 명령 동일의 원칙이라는 전통적 관리 원칙에 벗어남으로써 이중 역할로 인한 상당한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단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도 쭉 있지만 읽어보시고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조직은 이사회가 존재한다는 이런 특징을 받는데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회라는 것은 기존에 일반화되어 있는 위원회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문제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회와 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이렇게 보시면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책 결정기구입니다. 정책 결정기구. 볼까요? 왼쪽 페이지 하단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적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의 결정기구는 이사회라고 합니다. 이사회.
맞죠? 그에 비해서 위원회라고 왼쪽 페이지에 의의를 보시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1번의 두째 줄 일상적 업무 수행을 기구하는 별도로 구성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또는 업무 관련자들의 활동기구이다.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의 의미를 정책,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정책결정기구인 이사회와는 달리 일상 업무 수행 기구와는 별도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모임을 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의 비교가 중요한 것인데 그 밑에 오른쪽 페이지 3번에 보시면 이사회와 위원회의 차이점을 이렇게 넣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액센트를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사회는 반드시 행정 책임자의 참석하에서 효율가 이루어지지만 위원회는 책임자보다는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는 조직의 직원이 이사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위원회는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가 위원으로 직원이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위원회보다 훨씬 적죠. 소수의 이사가 하니까. 영향력은 이사회는 위원회에 비해 조직 운영과 서비스 전달에 훨씬 포괄적이고 넓은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이사회는 상부에 있는 소수 권력자들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회는 정책을 결정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정책 결정기구입니다. 그에 비해서 위원회는 건의, 자문을 하는 수평기구, 막료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를 하실 거예요. 페이지 넘어가시죠. 거기에 보면 조직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조직구조는 무조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구조. 조직구조는 크게 조직구조, 거기 교재에 넣으면 공식화, 그리고 직권과 분권, 그리고 복잡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공식화라고 하는 것은 조직 관련 사항이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느냐를 공식화라 하고, 바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느냐를 우리는 명문화되어 있느냐를 공식화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인터넷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조직이면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직에 관련 사항을 아주 첫 페이지부터 조직도, 그리고 조직도 하나하나를 검색하면 거기에 대한 조직 관련, 그리고 조직 내의 업무 담당자들의 직통전화, 그리고 전담 업무,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어디로 연락해야 되냐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공식화는 어지간 조직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직권과 분권은 그 조직은 의사결정 권한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가, 의 개념을 가지고 소위 그 조직의 추구 이념이 능률성에 있는지 민주성에 있는지를 크게 대별해 볼 수 있는 것이 직권과 분권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 권한이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부서나 어느 한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면 직권이라 하고, 직권적 조직에서는 당연히 의사결정 권한이 한 사람, 한 부서, 한 계층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직권적 조직은 능률성을 도모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에 비해서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권한이 여러 사람, 여러 부서, 여러 계층에게 나눠져 있는 조직을 말하는데, 이것은 전 구성원의 참여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민주성이 도모되는 조직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권과 분권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 조직의 장점, 장단점, 분권 조직의 장단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잡성이 바로 협의의 조직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기능은 어떻게 분산 배분되고 있고 조직의 권한과 책임은 어떻게 분산되고 배분되고 조정되는가를 따지는 것. 조직의 기능이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는가를 따지는 것을 우리가 분업, 수평적 세분화라고 하는 것이고 조직의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는가를 따지는 것은 계층제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두 가지에다가 요즘에는 교통, 더 나아가서 통신의 발달이 있다 보니까 굳이 물리적인 공간 범위가 좁아야만 가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바로 장소적 분산, 장소적으로는 조직이 장소적으로는 어떻게 흩어져 있느냐를 보는 것은 장소적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 분산, 권한과 책임의 분산, 장소적 분산 또는 분업, 그리고 계층제, 그리고 장소적 분산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좁은 의미의 조직 구조라고 할 때는 바로 이 하단부에 있는 복잡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공식화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이렇게 쓰고 있지만 결국에 문장이 길지만 얼마나 조직에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느냐, 명문화되어 있느냐를 조직 공식화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 공식화라고 하는 것은 거기 1번에 2번 공식화를 의미하는 표준화된 업무 처리 규정이나 절차는 계층상 상급자와의 빈번한 의사 전달이 없어도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다.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높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자율성이 축소되고 관료제의 병폐 현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직권과 분권은 굳이 설명할 것 없이 옆에 심화 학습으로 오른쪽 페이지에 직권과 분권화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페이지를 넘어가서 분권화의 장단점을 적어놨는데 이건 심화 학습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좁은 의미의 조직 구조라고 할 때 사용하는 복잡성이라고 것은 조직의 기능이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는가, 조직의 권한과 책임은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는가, 또 조직의 존재는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가. 그래서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장소적 분산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복잡성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조직 구조 그러면 복잡성을 가지고, 넓은 의미의 조직 구조 그러면 공식화와 직권과 분권을 합쳐서 설명한다는 것을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리더십 이론과 동기 이론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